북한과 2차 정상회담 장소를 협상 중이며 머지않은 시기에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의 노영민 주중대사가 정무수석엔 강기정 전 의원이 국민소통수석엔 윤도한 전 문화방송 논설위원이 각각 내정됐습니다. 청와대는 2기 참모진 구성을 내일 발표합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결정짓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돼 소유주 의견 청취가 오늘 종료됐습니다. 서울 삼성동 등의 고가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대부분 40% 이상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이 최저임금 인상 범위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먼저 정한 뒤 결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확정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이 발표됐습니다. 노동계는 반발했습니다. 5.18 관계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독감을 이유로 재판에 또 불출석했습니다. 알츠하이머에 이어 독감까지 재판에 출석하려 하지 않는 꼼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비판이 잇따랐고 법원은 3월로 재판을 다시 연기했습니다. KBS 9시 뉴스 시작합니다. 북미 간 2차 정상회담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회담 장소가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북미 간 실무 협상에서 미국 측의 비핵화 요구와 북한 측의 제재 완화 요구가 서로 맞지 않아서 막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북미 두 정상이 탑다운 방식, 통 큰 결단으로 돌파구를 뚫기 위한 것 아니냐 하는 관측이 대체적입니다. 물론 위험 요소도 있어 보입니다. 먼저 워싱턴 이재원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 북한의 로켓 발사 중단을 재임 중 성과로 또 한 번 언급했습니다. North Korea, we're doing very well. And again, no rockets. There's no rockets. There's no anything. When I came here, this country was headed to war with North Korea.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 논의에도 진전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특정 지역을 지목하진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회담 장소를 거론한 건 한 달여 만입니다. We're negotiating a location. It will be announced probably not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They have made it very clear. In fact, they've actually said to the media that they would like to meet. 김정은 위원장과도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공개한 친서를 언급하는 것인지 북미 간 다른 협상 채널을 가리키는 것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I've indirectly spoken to Chairman Kim. We have, with North Korea, we have a very good dialogue. I'm going to not go any further than that. I'm just going to say it's very special. 대북 제재는 강력히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는데 완화 조건에 대한 발언엔 미묘한 변화가 있습니다. 몇 가지 매우 긍정적인 증거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Sanctions remain in full force and effect, and they will until we have some very positive proof. 그동안 미국은 돌이킬 수 없는 구체적 조치를 할 때까지 제재 완화는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자기가 대통령이 안 됐더라면 전쟁이 일어났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자화자찬식의 정치적 수사지만 북미 정상회담을 돌파구로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도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김윤규 특파원, 단도직입적으로 묻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 톤이 조금 단호합니다. 언제쯤 북미 정상회담 열릴까요? 매우 강합니다. 한 달여 전입니다. 지난해 12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이 1월이나 2월에 정상회담이 열릴 것 같다고 했는데 이제 2차 정상회담 날짜가 구체화되는 과정으로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며칠 분위기만 보면 북미 정상 간 담판이 임박해 보입니다. 다만 지난해 본 것처럼 정상회담 일정이 정해져도 취소하고 연기하고 변수가 많았습니다.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손에 줄 수 있는 성과를 어느 정도 자신할 수 있는 그 시점이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점으로 보입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화법을 보면 내일 모레라도 당장 열릴 것 같지만 지금 미국 상황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습니다. 연방정부 폐쇄 상태인데 북미 정상회담 쉽게 열릴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폐쇄 상태 17일째입니다. 대통령은 참모들과 캠프 데이빗 별장 가서 전국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폐쇄됐는데 북미 정상회담이란 외교정책 펴기가 걸끄러울 수 있습니다. 다만 역으로
정부 폐쇄 문제가 해결이 되면 오히려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예, 상황은 복잡해 보이지만 어찌됐건 장소 얘기도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3곳을 검토 중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비행기가 갈 수 있는 거리다 이렇게 말했다가 아차 싶었는지 말을 틀었습니다. 미 대통령 전용기가 못 가는 데가 없을 테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비행기가 도달할 수 있는 거리를 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대사관이 있는 베트남, 미 행정부가 협상 장소로 선호한 인도네시아 등입니다. 판문점도 언급됩니다. 몇 곳에 이미 사전 답사팀이 다녀왔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예, 장소는 그렇고 북미 간 실무 협상에서 입장 차이가 큰데 두 정상이 만나서 뭔가 큰 길을 열어보겠다 이런 분석이 현재 여기에선 가장 많습니다. 그렇게 보는 건가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매우 긍정적인 확실한 증거를 갖게 되기 전까지 제재는 계속된다라고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제재 계속이라는 말보다 매우 긍정적인 증거를 가질 때까지라는 조건에 모든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네. 완전하고 최종적인 비핵화 없이 제재 해제 없다는 것이 미국의 기존 입장이었는데 이게 완화된 거 아니냐는 그런 해석 때문입니다. 미국이 북한에 긍정 신호를 보낸 것이다. 아니다. 똑같은 조건을 표현만 달리한 것이다. 분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 행정부 당국자들이 앞으로 설명을 할 텐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의도를 어느 정도는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워싱턴 김웅기 특파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한일 간에 불거진 초계기 갈등이 국제 여론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네티즌 논쟁이 뜨겁고 국방부도 5개 나라 언어로 된 동영상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핵심은 우리 광개토 대왕함이 해상에서 쐈다고 일본이 주장하는 사격 통제 레이더의 주파수 특성입니다. 이걸 공개하면 명쾌한데 일본이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효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20일 공해상에서 우리 광개토 대왕함이 쏜 사격 통제 추적 레이더를 맞았다는 일본, 그리고 결코 일본 초계기를 향해 추적 레이더를 쏘지 않았다는 국방부. 발생 초기부터 우리 군 당국은 일본 측에 자신들이 맞았다는 레이더의 주파수 특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흔적을 제시하면 우리 군 레이더의 특성과 대조해 누구 말이 맞는지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겁니다. 그러나 일본은 레이더 특성 대신 동영상을 공개하며 먼저 여론전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우리도 반박 동영상으로 맞불을 놓으며 재차 근거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사격 통제 레이더에 포착됐을 때 통상 진행하는 회피 기동 대신 표적을 집중 감시할 때 하는 팔자 기동을 하며 일본 초계기가 고도 150m 부근까지 근접 선해 비행을 한 점도 그 의도가 의심되는 대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상대방의 능력을 계속 확인해보기 위해서 의도적인 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정치적인 어떠한 백그라운드나 정치적인 목표를 갖지 않고서는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방부는 오늘 중국어와 일본어 등 5개 국어로 제작된 동영상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한편 심승섭 해군 참모총장은 해외 항공기 조우 등 어떤 상황에도 즉각 대응할 것을 당부했고, 합참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우방국 항공기의 위협 비행 등에 대한 대응 지침도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2기 참모진 구성을 마무리 짓고 내일 발표합니다. 새 비서실장에는 노영민 주중대사가 내정됐습니다. 설 전후로 예정된 개각에서는 총선에 나갈 장관들의 후임자 물색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마지막으로 주재한 인사추천위원회가 오늘 개최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회의 직후 신임 비서실장을 비롯한 추천 결과를 보고받았으며 내일 인선 내용을 발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임 비서실장에는 노영민 주중대사가, 정무수석은 강기정 전 의원이, 국민소통수석은 윤도한 전 문화방송 논설위원이 각각 내정됐습니다. 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알려진 노영민 대사는 충북 청주 출신으로 삼선 의원을 지냈습니다. 강한 조직 장악력을 바탕으로 집권 3년 차로 접어든 정부 정책의 성과를 내기 위한 인선으로 관측됩니다. 정무수석으로 내정된 강기정 전 의원 역시 대표적 친문 인사로 꼽히며 윤도한 신임 국민소통수석 내정자는 방송 출신이라는 전문성이 고려된 인선이라는 평가입니다.
수석급에 이어 권혁기 춘추관장 등 내년 총선 출마 예정자들을 중심으로 비서관급 인사도 곧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2기 참모진 개편이 마무리되면 정치인 장관들을 중심으로 개각에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설 전후 개각을 목표로 후임자 물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체 대상으로는 김부겸, 도종환, 김현미, 김영춘 장관 등 총선 출마를 앞둔 현역 의원들이 유력한 가운데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임기를 시작한 일부 장관들도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지난해 서울의 집값 급등 기억하시죠? 큰 사회 문제가 되면서 정부가 종부세 강화 등 세금 대책을 내놨었습니다. 그 세금을 매기는 근거가 되는 주택 공시가격 산정 절차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오늘로 표준 단독주택 22만 가구에 대해 집주인의 의견 청취를 받았습니다. 시세가 크게 오른 집은 당연히 공시가격도 오르고 세금도 오르게 되는데 이게 너무 오르는 게 아니냐 하는 일부 반발이 벌써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지 이 문제 깊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대성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주택 밀집 지역입니다. 2층짜리 단독주택의 올해 공시 예정 가격이 15억 6천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보유세를 단순 계산해보면 230만 원에서 720만 원으로 껑충 뛰지만 1주택자 상한선이 적용되면 실제로는 350만 원을 내게 됩니다. 작년보다 120만 원 정도 부담이 듭니다. 특히 부촌으로 불리는 서울 삼성동과 한남동의 고가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대부분 40% 이상 올랐습니다. 반면 집값 상승이 미미했던 지역은 공시가격이 10% 내외로 올랐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이 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7% 올랐고 더 내야 할 세금은 3만 원입니다. 이거 올렸다고 이러니까 부담이 가는 사람 하나도 없을걸요? 여기는 근데 많이 오르지도 않더라고요. 이렇게 공시가격 상승폭이 제각각인 건 그동안 시세 자체가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은 탓이 크지만 실거래가 반영률에도 차이가 낮기 때문입니다. 실거래가 3억 원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반영률은 52%인 반면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35%에 그쳤습니다. 고가 주택일수록 시세와 공시가격의 차이가 커 조세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집값 상승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한 겁니다. 감정원은 산정 가격에 대한 심의 절차를 거쳐 이번 달 25일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네, 집값 오르면 오른 거 반영해서 세금 매긴다. 이럴 때 쓰는 단어가 조세 정의일 것 같은데 반대로 일부에선 세금 폭탄 프레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짚어보죠. 경제부 신선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지금 아파트가 아니고 단독주택 공시가격입니다. 지금 앞선 리포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3억 원 이하 주택은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52%, 반면에 15억 원 초과는 35%. 이 비싼 집 갖고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덜 내겠다는 건데 조사를 어떻게 한 겁니까? 일반 주택은 한국감정원이 그리고 토지는 민간 감정평가사들이 평가 금액을 결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감정원이 표준을 몇 곳을 찍어서 1차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면 이거를 참고로 지자체가 결정을 하는 그런 산정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독주택이나 토지의 경우에는 해마다 공시가격 인상률이 5에서 6% 정도였습니다. 그 일정 수준을 넘지를 않았었는데요. 이 거래가 뜸해서 이 시세 반영이 잘 안 된 걸 수도 있지만 이 조세 저항 등을 우려를 해서 시세가 오르더라도 이거를 적극적으로 반영을 안 한 관행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조세 저항을 우려했다. 관행위에서 시세 반영을 덜했다. 사실 납득은 참 잘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뭐 과거는 그렇다 치고 이제라도 그 집값 오른 만큼 세금을 더 매기겠다는 건데 세금 너무 많이 올랐다 이렇게 지금 벌써 반발한다는 건가요? 그런데 이 대부분의 주택 소유자에게는 이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공시가격이 너무 저평가가 됐었던 고급 단독주택이나 다주택자 들에게 이제 많이 적용이 될 걸로 전망이 됐는데요. 이 저가 주택의 경우에는 원래도 공시가격이랑 이 실거래가가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았었고 이 종부세 대상도 드물었기 때문에 세금 인상폭이 크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공시가격만 봐도 이 5억 원 이하 단독주택이 전체 95% 이상입니다. 나머지 5% 정도만 뭐 반영이 될까 말까 이 정도라는 맞습니다. 거죠? 특히 1주택자의 경우에는 이 세금 상한선도 있습니다. 올해 낸 세금이 작년에 낸 세금보다 50% 이상이 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상한도 정해놓고 있는
겁니다. 이게 결국에 고가 그리고 다주택자를 상대로 부동산 가격을 제대로 매겨서 세금을 더 받겠다 이런 취지인 겁니다. 종부세 관련 소식도 있죠. 연말에 2주택자 보유세 상한액이 300에서 200%로 낮춰져서 후퇴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약간 종부세를 매기는 방식을 강화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부터는 이 부부가 집을 공동 명의로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 부부 각각이 다주택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주택 3채를 공동 명의로 소유를 하고 있다면 남편도 3주택자, 이 부인도 3주택자가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동안 그리고 1세대 1주택자에게 주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있었죠. 이것도 기준이 좀 강화가 됐습니다. 이 다주택 보유 기간은 빼고 이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 이상이 지나야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종부세 대상자는 이 주택의 경우에는 이달 25일에 그리고 아파트는 4월 말쯤에 4월에요? 최종 집계가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종부세 내는 사람 얼마나 될 걸로 보세요? 저한테 질문하신 건가요?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1.4% 정도만 종부세를 냈습니다. 1.4%요? 그렇습니다. 그게 4월에 아파트 공시 가격이 발표된다는 거잖아요? 그때 되면 또 보유세 논란이 이렇게 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가격이 급등한 서울, 그중에서도 이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이 상당한 변동이 예상이 됩니다. 조세 저항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사실은 더 올려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 공시가격을 시세의 한 80%까지는 끌어올려야지만 조세 정의가 실현이 될 수가 있고 부동산 투기도 차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로서는 너무 급격하게 올리는 것도 이제 부담일 수 있기 때문에 지난해 공시가격에서 올해는 한 50에서 70%가량 오르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죠. 지금 조세 저항이 몇 번 나왔습니다. 조세 저항 단어의 뜻은 알겠는데 이게 뭔가요? 실체가 있습니까? 말 그대로 이 국가가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려고 할 때 가질 수 있는 저항감, 거부감 이런 게 될 것 같은데요. 이 뭐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일수록 가지게 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세다는 건가요? 그렇지 않을까요?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일수록. 네, 알겠습니다. 신선민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사법농단 수사 속보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사건 재판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또 드러났습니다. 강제징용 배상이 확정되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담당 대법관에게 사실상 판결을 뒤집으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겁니다. 양 대법원장은 오는 11일 소환됩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2012년 5월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고등법원으로 내려갔던 사건은 이듬해 8월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염려와 힘을 써주신 여러분께 100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상 단순 선고만 남았지만 2014년 6월에야 김용덕 전 대법관이 주심으로 결정됐습니다.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은 김 대법관을 불러 강제징용 사건의 배상 판결이 확정되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반발할 것이라며 판결을 뒤집으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일본 전범기업에 손을 들어주라고 했다는 건데 검찰은 지난달 말 김 전 대법관을 소환해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본 전범기업 측 법률 대리인인 김앤장 변호사와 만나 재판 진행 상황을 논의한 기밀 문서도 확보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김앤장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이 문건은 양 전 대법원장이 한모 변호사와 3차례 만나 논의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외교부에 의견서를 내도록 해야 한다는 것과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넘기자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오는 11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오늘 고영한 전 대법관을 재소환해 조사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본인이 만든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정계 복귀설, 대선 출마설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주자 1위를 기록하기도 해서 나름의 답변을 한 것인데요.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정치 안 한다, 대선 출마 안 한다고 부인할수록 관심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김현주 기자입니다. 가짜뉴스를 바로잡겠다며 시작한 고칠레오 첫 방송.
첫 주제가 자신과 관련된 얘기였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분명하게 정계 복귀설을 부인했습니다. 정치를 다시 시작하게 되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호감을 얻기 위해서 을의 위치로 무조건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이 다 을이에요. 저만 을이 되는 게 아니라 저희 가족들도 다 을이 될 수밖에 없고요. 정치하지 말라 했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일화도 꺼내놨습니다. 세상 바꿨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물을 가러 온 것 같더라. 그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그때. 그리고 자네는 정치하지 말고 글 쓰고 강연하고 그거 하는 게 낫겠다고 하셔서 그때 그냥 대통령 말씀 들을 걸. 정치를 안 한다는 건 자신의 삶에 대한 선택이니 존중해달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내가 대통령 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 아니세요? 현실적으로. 네. 그게 이제 안 되고 싶어요. 네, 안 되고 싶고 선거에 나가기도 싫고 강제 권력을 움직여서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에요. 그 일이. 근데 그렇게 무거운 책임을 저는 안 맡고 싶거든요. 유 이사장은 대선 주자 선호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자신을 빼달라는 공문을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최저임금제 시행 30년 만에 정부가 결정 방식을 바꾸겠다고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큰 틀은 이렇게 최저임금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해서 최저임금을 정하겠다는 겁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에서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 인상 범위를 제시하면 결정위에서 확정하는 방식이죠. 그동안은 최저임금위원회라는 단일기구에서 한 번에 결정을 하다 보니 갈등 수습이 잘 안 됐다는 건데 노동계는 전문가들이 상하한선을 미리 결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이번 정부 개편안의 핵심은 지금까지 노사교섭 중심이었던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전문가 참여를 대폭 확대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노사단체가 직접 맞붙었을 때 생기는 첨예한 갈등이 줄어들 거란 판단입니다.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에 고용 수준 등의 경제 상황을 새로 포함하기로 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올해 고용 수준도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나아지진 않을 것으로 보여 사실상 최저임금 속도 조절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고 국회에서 경제 성장률, 물가 인상률,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 기준에 추가한 법안들이 다수 제출되어 있습니다. 노동부 장관이 추천해온 공익위원들은 앞으로 노사단체나 국회와 나눠서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정부 추천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 보트를 쥐어왔다는 비판이 컸기 때문입니다. 노동계 반발은 거셉니다. 전문가들이 인상폭 구간을 미리 정하면 당사자인 노동자 단체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제대로 된 협상권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충분한 협의와 참여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되었고요. 또 결정구조 이원화 방식도 현장 노동자들의 충분한 참여가 보장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민주노총은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힙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새로 만들어지는 구간 설정위는 현재 공익위원과 큰 차이가 없다며 아예 국회에서 공익위원 모두를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어제 하루 깨끗했던 공기가 다시 탁해졌습니다. 오늘 밤은 중부와 전북 지역에서, 내일은 충북과 남부지방에서 미세먼지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이번 겨울엔 유난히 미세먼지 나쁨 예보가 자주 들려오는 듯 했죠. 실제 서울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어땠을까요? 새해 들어 오늘까지 7일 동안 무려 사흘이 나쁨 등급을 보였습니다. 2, 3일의 하루꼴로 공기질이 안 좋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국내 미세먼지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걸까요? 최근 공개된 2018년 미세먼지 통계를 통해 공기질 상황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정훈 기상전문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프로야구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세먼지 때문에 경기가 취소됐습니다. 이에 앞서 1월에는 서울에 3차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미세먼지 관심도가 높았던 지난해 실제 공기질은 어땠을까? 에어코리아에 공개된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농도를 분석했습니다.
미세먼지는 40.6 마이크로그램, 초미세먼지는 22.6 마이크로그램으로 1년 전보다 10% 가까이 줄었습니다. 각각 전국적으로 관측을 시작한 1995년과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대기 흐름이 빨라지는 이제 외부 환경 조건과 이제 국내외적으로 미세먼지 배출을 상당량 저감했던 그 감축 효과, 이게 종합적으로 기여한 것 같습니다. 공기질이 좋아졌는데도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지난해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도쿄나 런던 등 선진국의 2배에 달합니다. 세계보건기구 권고치보다는 2배 넘게 높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률을 10%가량 높이는 수준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사례가 크게 줄지 않은 것도 이유입니다. 지난해 서울의 초미세먼지 나쁨 이상인 날은 61일, 1년 전보다 3일 줄어드는데 그쳤습니다. 기상 조건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굉장히 높은 고농도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배출의 감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농도가 반드시 예전보다 굉장히 낮은 것만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하면서 선진국 수준의 고강도 환경 정책을 병행해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기질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미중 간 무역 실무 협상이 베이징에서 열렸습니다. 최근 중국에선 지식재산권 보호 조치가 이어지며 협상 타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는데요. 첫 대면 협상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미중 무역 분쟁의 향배는 어떻게 될까요? 베이징 강민수 특파원입니다. 중국 공안이 영국 회사 다이슨의 드라이어를 똑같이 베껴 만든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보기 드문 사건인데 공안은 수사 영상을 공개했고 중국 매체들은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发现了他购置了新的吸尘器，也应该是在准备模仿和生产当中。 앞서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올해부터 지식재산권 법원을 따로 설치했습니다. 主要是负责专利、植物新品种、集成电路不同设计。 베이징에서 시작된 미국과의 첫 무역 협상의 즈음에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조치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프리 게리시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와 왕서우원 중국 상무부 부부장 등은 오늘 중국 상무부에서 만났습니다. 중국 측이 지식재산권 보호에 성의를 보인 탓인지 첫 대면 협상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줄다리 기가 벌어질 주요 현안으로 지식재산권 문제와 화웨이와 5G, 중국 제조 2025 등을 꼽았습니다. 중국 측은 이미 대두 등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재개했고 미국산 자동차 관세 인하 등 유화적 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이 합의를 성사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둔화 압력을 받고 있는 중국 쪽에서 좀 더 서두르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첨단 기술 육성 정책을 완전히 포기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 또 미국이 시간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미중 무역 협상이 조기에 타결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네, 이번에는 뉴스 주민 시간입니다. 정윤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했나요? 네, 뉴스 주민 오늘 첫 번째 초점을 맞춰본 사안 역시 모니터 화면 보시겠습니다. 전두환 씨네요. 오늘 재판 안 나왔죠? 네, 아프다고. 그렇습니다. 고혈에다가 독감까지 걸려서 외출이 어렵다 이런 이유였는데요. 비판을 의식해서 그랬었는지 재판을 회피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이런 설명도 붙이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전두환 씨가 재판에 넘겨진 지가 꽤 되지 않았습니까? 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게 지난해 5월이었거든요. 예. 그 이후에도 증거 목록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재판을 계속 연기를 했었고 지난해 8월에는 피고인 전두환 씨가 직접 출석을 했어야 됐는데 이때 알츠하이머 진단서를 내서 출석하지 않았던 겁니다. 예, 연기되고 병 때문에 이유가 있었고 과거에 재판 장소를 옮겨달라 이러기도 했었죠. 그렇습니다. 광주가 현장이다 보니까 광주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기가 어렵다 이런 주장이었는데 예.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모두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재판을 미룰 수 있다면은 뭐든지 하겠다 이런 행위로 읽혀지는 모습이기도 예. 하는데요. 이런 관련해서 오늘 역시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비판 보겠습니다. 알츠하이머에 이어 독감까지 재판에 출석하려 하지 않는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간의 행적을 생각할 때 고의로 재판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냐는 따가운 국민적 눈초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결국 법원은 이번 재판 3월로 연기했습니다. 이렇게 연기하고 병을 이유로 안 나오고 그러면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관련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이 몇 가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나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이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하고 있고요. 예. 법원이 이번 3월에 구인장을 발부한 것은 강제로 데려올 수 있도록 한 근거를 만든 건데 실제로 당시에 가서 재판에 전두환 씨를 데리고 올 수 있을지는 그때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전두환 씨의 재판이 중요한 건 개인의 재판만이 아니고 이게 5.18 진상규명과도 연관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특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마저도 잘 안 된다면서요. 국회에서 5.18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꾸리기로 했고 자유한국당이 오늘까지 하기로 했던 조사위원 선정을 오늘 또 미루게 된 겁니다. 예. 나경원 원내대표는 내부 이견이 조율 중이다 이런 이유를 내세우기도 했었고요. 예. 내부 이견으로 그렇다고 하는데 지난주 이순자 씨의 민주주의 발언에 대해서도 침묵을 했고 네. 혹시 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요? 5.18 진상규명특별위원회가 할 일은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계엄군의 학살, 암매장, 성폭력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조사할 것들이 많거든요. 예. 그 한때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라고 주장하는 인물을 조사위원으로 선정할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고 예. 실제 이 때문인지 오늘도 이번에도 조사위원이 미뤄지면서 과연 의지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답답한 상황이네요. 다음 소식은요? 네, 광화문에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겠다라는 대통령의 약속이 사실상 무산됐죠. 예.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비판이 계속 잇따르는데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광화문 소동을 보면서 저는 위선 정부의 또 다른 민낯을 보는 것 같아서 씁쓸하다는 말씀. 원색적인 표현까지 나오고 있고요. 예.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국민을 기만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더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대통령 공약 거의 1호 사항이기도 해서 네. 이런 비판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까지 SNS에서 돌고 있는 내용이 좀 눈길을 끌고 있었는데요. 예. 지금의 야당 인사들이 과거 대통령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발언했나 이런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하나씩 보면요. 예. 지난해 1월에 김성태 당시 한국당 원내대표가 한 말인데 물론 당시 사안은 달랐습니다만 대선 공약을 100% 실천하면 나라는 망한다 이런 말을 했었고요. 심지어 홍준표 전 대표의 2011년 발언까지 이른바 소환됐습니다. 당시에 대통령이 공약을 안 지키면 안 된다라고 압박하는 것은 좀 그렇다 이런 예. 말을 했다고 하고요. 또 김무성 의원이 2014년인가요? 국민이 공약에 속아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계속 회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시민들이 이렇게 정치인의 이중성이라든가 모순적 태도를 비판할 수는 있겠으나 사실 대선 여야가 바뀌면 이런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민주당의 경우 이 광화문 공약에 대한 입장이 뭔가요? 민주당은 일단 정치 공세를 그만하라, 정쟁을 그만하라라고 좀 일축한 상황이긴 한데요. 일부에서는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송구스럽다 이런 사과 멘트를 올리기도 했었고요.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집무실이 아니라 관저를 이전할 수 있다, 검토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해서 또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뉴스 주민 시간이었습니다. 네, 420일 넘게 굴뚝 농성을 벌이고 있는 파인텍 노동자 2명이 어제부터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노사가 만나 대화를 하면서 해결될 것 같았는데 다시 벽에 부딪혔습니다. 누가 고용주로서 책임을 질 것이냐를 놓고 입장차가 좁혀지질 않고 있습니다. 오현태 기자입니다. 굴뚝 위에서 하루 2끼만 먹으며 버텼던 파인텍 노동자 박준호, 홍기탁 씨. 50kg 수준으로 체중이 급격하게 준 상황에서 물과 소금 등 모든 음식을 거부하며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이 겨울에 단식한다는 건 진짜 밑에 사람들이 눈물로 진짜 호소 드리는 겁니다. 박 씨 등이 단식 농성에 들어간 건 최근 4차례에 걸쳐 이뤄진 노사교섭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측은 고용보장과 노조보장 등에서는 의견 차이를 좁혔지만 가장 핵심인 누가 고용주가 돼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해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인텍 노조는 모기업격인 스타플렉스 김세건 대표가 직접 파인텍 대표를 맡아 모든 법적 책임을 지라는 입장입니다. 교섭에 나와서 한다는 얘기가 자기가 책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거 용납되지 않습니다. 스타플렉스 측은 무리한 요구라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고용했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 주주분들의 권익들이나 또 우리 종업원들의 권익들은 누가 책임져 줄 사람이 없습니다.
김세권 대표가 다음 주 해외 출장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노조와 시민단체 등은 오는 10일 김 대표를 부당 노동행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우현태입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이 사퇴 압박을 받았다고 밝힌 반면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말하는 임원들도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검찰은 오늘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려진 관련자들을 소환해 주장의 진위 여부를 따졌습니다. 김용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신을 환경부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주장한 김정주 전 환경산업기술원 본부장. 블랙리스트의 어떤 가장 처절한 제가 피해자고요. 정권이 바뀌면서 진짜 제가 함께 일했던 그 직원들 보직까지 지금 다 해임시켰어요. 정권이 바뀌자 사퇴 압박을 받았다는 겁니다. 김현민 전 환경공단 상임감사도 부당한 감사를 당했고 사표 쓰는 것이 그렇게 어렵냐라는 핀잔을 들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말을 하는 산하기관 임원들도 있습니다. 김용진 전 환경산업기술원 사업본부장은 사퇴 압박은 없었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동향이나 이런 파악 같은 거는 뭐 하고 보통 일반적으로 관리를 위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걸 또 블랙리스트라고 딱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지난 주말 검찰 조사를 받은 권영석 전 환경공단 본부장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뭐 이제 임기가 다 됐으니까 후임자 결정될 때까지 이제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는 내게 된 거고요. 환경부 문건에 등장하는 20여 명 가운데 상당수가 이미 조사를 받은 상황. 하지만 사퇴 압력이 있었느냐를 두고 진술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도 해당 문건을 블랙리스트로 볼 수 있는지 면밀히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가급적 이번 주 안에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을 불러 문건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인도 뉴델리 인디라 간디 국제공항에서 금괴를 밀반입하려던 한국인 3명이 체포됐습니다. 현지 언론은 지난 4일 서울발 비행기를 타고 온 40대 한국인 1명이 시가 약 2억여 원어치 금괴 4개를 몰래 들여오려다 세관 당국에 적발됐으며 공항 밖에서 그를 기다리던 한국인 공범 2명도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뉴델리, 뭄바이 등 인도의 주요 도시 공항에서 한국인 여러 명이 금 밀반입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북 예천군 의회 의원이 해외 현지 가이드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연수 도중이었다는데요. 한 시민단체는 해당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고 군 의원들의 전원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기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 예천 군의회 의원 9명은 지난해 12월 열흘 일정으로 미국과 캐나다 연수를 떠났습니다. 연수 나흘째 날 토론토 방문 도중 박종철 당시 부의장이 버스 안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가이드를 폭행했습니다. 현지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가이드의 만류로 연행되지는 않았습니다. 박 의원은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면서 부의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것이 제 부득의 소치로 이루어진 사항으로서 제가 모든 것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자유한국당 소속인 박 의원이 탈당계를 냈지만 파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예천군청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군의원 전원 사퇴와 해외 연수 폐지를 요구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가이드 폭행과 연수 경비 내용을 조사해달라며 박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오만하고 또한 군림하는 자세를 탈피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처음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가라고 하는 뜻에서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상대로 피해 사실 확인하고 피해 여부가 있다면 수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수에는 의원 한 사람당 440만 원의 예산이 쓰였으며 일부 의원은 가이드에게 여성이 있는 술집에 데려다 달라고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견입니다. 경찰이 과속운전자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지난해 9월 경기도 성남의 내곡터널 안에서 일어난 사고 장면입니다. 과속 차량이 앞차를 그대로 들이받아 50대 아버지가 숨지고 20대 아들이 크게 다쳤는데요. 유족은 과속 운전자를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을 냈고 민감용 경찰청장이 오늘 답변을 내놨습니다. 현재는 과속을 해도 범칙금의 벌점만 받지만 앞으로 제한 속도보다 시속 100km를 초과해 운전하면 1년 이하 징역에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터널, 다리에 단속 장비 설치를 늘릴 계획입니다. 유흥업소들이 단속을 피하거나 호객할 목적으로 업소 바깥 도로를 비추는 CCTV를 설치하는 건 엄연한 위법입니다. 단속을 해야 하지만 현장에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국이 오히려 단속을 피하는 방법을 해당 업소들에게 안내를 한 겁니다. 무슨 명분일까요? 홍수진 기자입니다. CCTV 카메라를 통해 업소 밖, 왕복 4차로 건너편까지 훤히 보입니다. 단속반의 움직임도 업소 안에서 또렷이 볼 수 있습니다. KBS 보도 뒤 행정안전부는 3차례 현장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가봤습니다. CCTV 카메라가 그대로입니다. 공공장소인 도로를 비추던 일부 카메라의 각도만 조금 틀었을 뿐입니다. 자기 업소 쪽으로 카메라 모니터를 틀어놓긴 했지만 사실은 그거는 하나의 임시 방편이고 실질적으로는 이들이 영업을 할 때는 그거를 다시 도로 쪽을 비출지. 업소 앞에는 CCTV 설치 목적이 광범이라고 적은 안내판이 새로 붙었습니다. 행안부의 위탁을 받은 인터넷진흥원이 나눠준 안내판입니다. 이걸 주더라고. 아까 어떻게 쓰라는 설명서까지 내용까지 다 그네가 불러줬어. 방범이나 화재 예방 등의 목적일 경우 공공장소에도 CCTV를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줘 위법을 피하도록 도운 셈입니다. 그 뒤 점검은 업주들이 찍어보낸 사진으로 대체했습니다. 행안부는 이제 도로를 비추는 CCTV가 하나도 없다면서도 업주들의 위법 운용 가능성은 인정했습니다. 각종 같은 측면은 완벽하게 저희가 시정은 다 된 상태고요. 추후 그걸 다시 그 사람들이 다시 악일해가지고 다시 원리기관상 복구하거나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공공장소를 비춰가며 편법 영업을 하는 실태를 알면서도 정부가 단속을 피할 편법만 알려준 셈입니다.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 이 시각 KBS 인터넷 뉴스입니다. 농협 하나로마트 최대 운영사인 농협유통이 허위 매출을 일으키고 납품업체들로부터 판매 수익을 챙겨오다 적발됐다는 소식 어제 9시 뉴스에서 전해드렸는데요. 박대기 기자가 취재 뒷얘기를 취재 후로 실었습니다. 피해업체 대표였던 김모 씨는 자신도 망한 뒤에야 부당함을 말할 수 있었고